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관세 15% 정도 맞으면 미국에다 공장 짓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일본은 공장 그냥 다 일본에 놔두고 네. 자업도 다 했는데 우리는 네. 많이 놓치고 결국은 이 협상이 일본 쪽 작전이 더 결국엔 더 잘 된 거죠. 하지만 우리는 새 정부잖아요. 네. 작지만 민감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양보를 안 하고 버티면 큰 축에서 쉽게 그렇게 될런지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긴 합니다. 경영진의 그 의무를 한 거는 이거는 뭐 무조건 이거는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우려하는 바는 이게 주주 환원 정책이 돼야지 반기업 정책이 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은 대표님 오늘 아주 중요한 소식이 들렸네요. 그렇죠. 네, 일본에서 주말에 그 선거 소식도 있었더니 네. 또 아침에 또 갑자기인가요? 아니면 오늘쯤 예정된 건가요? 그렇죠. 거의 선거 끝나자마자 어떻게 보면 예, 기가 막히게 예. 타이밍상 그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일본에서 온 뉴스가 두 개 나왔는데 네. 우선 오늘은 환율 업데이트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사실 오늘 관세 얘기는 환율에는 큰 영향은 안 준 것 같은데 그냥 맞습니다. 관세 얘기를 좀 해보면 그냥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본이 뭔가 작은데 민감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의 규격을 좀 달리했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양보를 하고 좀 큰 것을 얻었다. 그래서 미국도 얻을 만큼 얻었고 일본도 얻을 만큼 얻으니까 네. 시장은 이제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약간 되게 아이러니한 게 미국 네. 자동차 업체들은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일본이 이제 15%, 일본 네. 괜찮게 됐으니까 네. 미국 자동차 업체는 이제 수입을 완전히 좀 제어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그렇죠. 잘 해결됐으니까 그래서 토요타는 16% 올랐던데요. 네, 오늘 일본 자동차주들이 엄청나게 날라갔고 오늘 그게 니케이 다 끌어올린 주요 요인이 아니었나. 니케이가 라고 3.5%나 올랐고 네. 그리고 또 사실은 현대차, 기아차도 뭐 7%, 8% 네.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오른 거는 이제 일본이 잘 됐으니까 우리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게 뭐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일본이 사실은 토요타는 미국에다 공장 안 짓고 지금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현대차는 많이 옮기기로 했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볼 때 관세 15% 정도 맞으면 미국에다 공장 짓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미국에다 공장 짓면 코스트가 아무래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비슷한 경쟁력을 지니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와 미국에서 만들어하고 수출해서 하는 거, 일본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게 이제 15% 정도 차이면은 뭐 비슷한 것 같은데 25%면 좀 차이가 있지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일본은 그냥 다 지켰잖아요. 공장 그냥 다 일본에 놔두고 네. 뭐 거기 자업도 다 했는데 우리는 네. 많이 놓치고 그럼 나중에 수출 뭐 가격이라든가 수출 들어오는 이 달러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이 협상이 일본 쪽 작전이 더 결국엔 더 잘 된 거죠.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15%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일본과 같은 그 실익은 그렇게 크진 않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커밋 해버렸잖아요. 네. 공장을 짓겠다고. 일본도 그렇죠. 물론 뭐 550 얼마요? 550 빌리언이니까 5,500억 달러 투자. 달러를 투자한다겠지만 그거는 가만히 보면 내용이 다 아직 없긴 하지만 네. 상당 부분이 론인 것 같아요. 또 대출해서 그쪽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9대1로 하겠다고 네. 얘기도 하고 하니까 자세한 소식은 없지만 상당 부분은 직접 투자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투자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뭐 옌캐리 트레이드 된 거죠. 뭐 일본 자금 가져가서 미국에 투자를 네.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안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 있던 산업이 미국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뭔가 투자만 하는 거지. 알래스카에 44 빌리언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도 큰 돈이긴 하지만 그냥 투자하는 거죠. 뭐
일본에서 돈 빌려서 해외에다 투자하는 게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죠. 뭐 항상 있는 일인데 그런 거의 연장선인데 이제 문제는 자동차만 딱 찝어서 보면은 우리는 조금 안타깝게 돼버린 거죠. 공장을 많이 이전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처음에 워낙 답답할 때였으니까 물론 그랬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버티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국내에 있는 이런 대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가게 되면 뭐가 좋겠습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벌어서 수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달러도 안 들어오죠. 그렇죠. 그 나라에 거기 그렇죠. 있겠죠. 그냥 거기 다 있고 90% 거기서 쓰겠죠. 네. 임금 주고 뭐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무역 수지가 어떻게 잡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수출이 많이 되는 그런 캐시플로 같은 걸 보면 장기적으로 상당히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상을 보고 어떻게 보면 뭐든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건데 그거를 뭐 해외 진출이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메이저 기업들은 우리가 작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는 해외 진출이다. 그리고 박수를 쳐줘야 되지만 우리의 메이저 산업들이 해외에다 공장을 짓는 거는 그야말로 우리 공장이 통째로 가버리는 거니까. 국내 뭐 한국 내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렇죠. 일자리 문제죠. 네. 일자리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뭐 당위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 별로 말씀을 많이 안 드리지만 이런 결과를 보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주로 하죠. 우리도 뭐 많이. 25일 날 예. 만난다고 했으니까 금요일 이후에 직후나 아니면 주말 중에 뭔가 나오지 네, 않을까 뭔가 라고 보고 잘 된다 하더라도 뭔가 벌써 좀 찝찝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또 현실적으로 또 잘 되겠지만 또 우리는 좀 삐끗해가지고 뭐 그냥 상당히 높은 관세로 유지가 된다든가 뭐 그런 걱정이 뭐 있긴 합니다. 네, 근데 그 걱정이 현실화되면은 오늘 우리나라 자동차 주가 반등한 거는 그냥 일장 춘몽이 되어버리는 건데 글쎄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협상에 대한 협상이 전 별로 안 쉬울 거는 같아요. 일본과는 예, 다르게요? 좀 다르게.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는 일본은 이시바가 자기 뭐 물러났으니까 네. 그냥 양보할 거 팍팍 양보하고 하지만 우리는 새 정부잖아요. 네. 민감하지만 작지만 민감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제가 크게 욕먹겠지만 그런 걸 양보하고 큰 걸 받아야 사실은 전체를 위해서 좋을 수가 있는데 네. 그 민감한 걸 양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뭐 예를 대표적인 게 농산물이라든가 망사용료라든가 네. 뭐 구글 지도라든가 그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우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에어비앤비라든가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양보를 안 하고 버티면 큰 축에서 쉽게 그렇게 될런지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긴 합니다. 이게 마냥 저희가 반길 만한 건 아닐 수가 있겠네요. 일본이 이렇게 됐다고 우리도 뭐 같이 관세 내려줄 거야 이런 근데 식으로 안 된 말하는 거보다는 잘 된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안 된 거보다는 일본이 안 되면 우리가 잘 될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는데 일본이 잘 됐기 때문에 우리도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일본이 잘 되게 돼서 유럽이 어떻게 될지 뭐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하지만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잘 됐으니까 우리가 뭐 이머징 마켓 많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뭐 일본하고 유럽 아니겠습니까? 네. 진짜 타겟은 중국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좀 떨어져 나가 있고 중국은 지금 협상의 타임 스케줄도 다르잖아요. 네. 8월 12일 날 예, 중국은 이제 따로 떨어져 나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뭐니 해도 일본과 유럽인데 일본의 첫 단추를 잘 끼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얄밉긴 하지만 트럼프가 얻을 만한 거는 좀 얻은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뭐 한 0.5% 정도니까 큰 건 아니지만 미국 뭐 선물도 그런 대로 오르고 네. 있고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 이 딜에 대해서 반기는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트럼프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는 원래 굳이 안 내도 되는 관세를 지금 다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25에서 15%로 내려줬다고 시장이 환호하는 것도 이게 가스라이팅의 달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관세 라이팅 같은 거죠, 이게 약간. 그렇죠. 근데 일본만 관세를 만든 게 아니라 미국도 관세를 이제 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관세 협정은 보면은 뭐 저도 디테일한 거 다 못 따라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필리핀도 했잖아요. 네. 그 19%에 된 게 미국은 관세를 19% 때리지만 필리핀은 하나도 안 때리거든요.
근데 일본 경우에는 양쪽 다 15%, 15%. 그리고 처음에 자동차는 따로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뭐 말이야 네. 뭐 2.5 더하기 12.5든 어쨌든 또 15%.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 나라별로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가고 있고 그야말로 트럼프의 처음부터 타겟은 비관세 장벽이다 하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4월 달부터 3월 달부터 자동차랑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 부과하기로 결정해서 이야기했을 때 네. 그때부터 주구장창 본인이 강조했던 입장은 품목 관세 인하는 뭐 절대 없다 네. 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인하해 준 거는 그만큼 본인이 일본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일종의 그런 기분이 것 다 같고 이런 식으로 해준 건가요? 그 트럼프를 가지고 자꾸 타코라고 약 올려가지고 그 노인네를 그렇게 약 올려가지고 제가 볼 때 3월 그러니까 8월 1일자 그 데드라인을 다시 물러서진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협상이 안 되면 뭐 하루라도 때리고 그리고는 갈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상호 관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품목 관세인데 네. 품목 관세에서도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지만 오늘 발표 내용도 가만히 보면 아주 헷갈리게 얘기하잖아요. 12.5다. 네. 자동차는 기존에 있던 2.5에 더해서 뭐 15다. 12.5면 25의 반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묘하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뭐 막말로 일본은 15지만 한국은 25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보지만 어쨌든 미국이 상당히 주도권을 이제 잡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 타결이 환율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것 같다. 앞서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향후 외환시장 추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주말에 있었던 일본 연립 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했고 이에 따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엔화 약세로 인한 수입 물가 하락 때문에 수입 물가 상승 때문에 지금 이런 참패가 나왔다라는 분석이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엔화는 좀 강세 요인이 생기는 건지. 예, 그 부분이 되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네. 관세 이거 문제가 해결되고 한 거는 주식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은 많은 분들이 네.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네. 역시 주식은 뭐 하루아침에 3.5%가 움직이잖아요. 네. 이게 움직이는데 사실 환율이 항상 어려운 게 지금 말만 그냥 들어도 헷갈리는 게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네. 뭐 무슨 좋은 일이 생겨갖고 미국 주식이 오르면 다른 나라 주식도 따라 오르잖아요. 미국 채권이 오르면 다른 나라 채권도 되게 올라요. 네. 그런데 미국에 좋은 일이 생긴다고 달러가 오른다고 예나도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냥 상대 가치. 그냥 상대 가치로 하는 거니까 그게 좀 헷갈리는 대목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 외환 쪽의 큰 뉴스는 사실 오늘 관세 협상보다는 그 자민당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자민당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참패라는 표현은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래도 1955년 이후에 가장 나쁜 결과래요. 자민당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상당히 뭐 참패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뭐 일본 하면 자민당 혼자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이유를 보면은 뭐 개인들이 살기 너무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실제로 뭐 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세금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것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선거 결과로 일어나는 거를 예상을 해보면 네. 우선 첫 번째는 재정 정책을 확대할 것 같잖아요. 재정 정책을 확대해서 사람들을 좀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겠죠. 뭐 우리처럼 돈을 주거나. 그렇죠. 뭐 하여간 재정 정책이 늘어날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할 것 같잖아요.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고 그럼 정책적으로 이어질 거는 뭐 미국하고 되게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감세. 감세는 확실하게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뭔가 완화책 뭔가 뭐 그게 통화 정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국민의 삶을 조금 뭐 좀 도닥거려주는 수준으로 네. 간다고 하면 그럼 시장에서의 우려는 당연히 이자율이 오르겠네. 네. 그래서 오늘 엔화 환율은 거의 반응을 안 했는데
그 일본 국채 금리는 엄청나게 위로 튀었더라고요. 예, 뭐 1.51에서 58 정도 됐으니까 네. 7bp 올랐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과다하지 않은 게 오늘 그 아시아 시장 기간 중에 미국도 한 3, 4bp 올랐어요. 유럽도 한 5bp 올랐고. 그러니까 일본은 원래 조금씩밖에 안 움직이는 거니까 물론 오르긴 했는데 그리고 네. 일본 오른 게 점프를 했기 때문에 그게 관세 때문에 그런 건지 그 이시다 총재가 뭐 물러난다는 소리가 나와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크게 보면은 이자율이 오를 것 같고 일본 국채가 셋오프가 있을 거는 같잖아요. 그런데 조금 딜레이 돼서 오늘 일어나긴 했지만 네. 그러면은 그냥 이자율 쪽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통 얘기하는 베어리시 스티프닝이라고 그러나요? 이자율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기울기가 이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베어리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국채 가격이 내려오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베어리시고 스티프닝은 이제 쓰는 거니까 일드 커브가 이렇게 돼 있던 게 위로 오르면서 좀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물과 장기물이 벌어지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냥 약세 요인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니 해도 엔화는 항상 이자율에 엄청 민감한 통화잖아요. 네. 달러에는 항상 이자율 뭐 몇 bp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네. 또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옌 캐리 트레이드가 또 여기서 청산이 되기 시작하면 뭐 급속하게 내려오니까 그래서 엔화 이자율을 건드리니까 엔화 약세 요인인 거는 같은데 저도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민당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첫날 147.70에 있던 게 시작하자마자 148.70 했던 게 원빅이 빠졌어요. 그러다가 불과 몇십 분 만에 아닌가 봐. 그리고 다시 올라갔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한 2빅 정도 내려왔거든요. 지금 146.80이니까. 그런데 요 기간에 달러가 전체적으로 빠졌어요. 유로도. 그래서 이게 다 이런 일본의 영향, 일본 성과의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달러를 내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크게 보면은 이게 꼭 엔화의 약세 요인인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약세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단순하게 이자율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지니까 일본의 통화 정책, 경제 정책 이런 게 더 모호해질 거예요. 예전에도 좀 모호했잖아요. 그쵸. 정확하게 뭐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조금씩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뭐 연립 정부에 되게 복잡해지면 더 모호해질 거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쪽에 굉장히 모호해지면 그 글로벌 투자가들이 일본 자산을 약간 피할 수도 있어요. 일본 국제 사고 이런 게 뭔가 너무 모호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작년에 한국처럼. 그렇죠. 네. 또 얼마 전에 미국처럼 네. 그런 현상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월스트 케이스에는 뭐 트리플 딥. 그러니까 미국 셀 아메리카처럼 네. 주식 빠지고 채권 빠지고 엔화 빠지고 그러면 채권이 빠지는 거는 지금 네. 예상이 되잖아요. 스티프닝도 되고 그렇죠. 금리 튀었으니까. 예, 금리 튀었으니까. 그런데 엔화가 금리가 오를 때 엔화가 강세가 되는 게 아니고 약세가 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일본이 진짜 싫어. 이거 너무 이상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조금 좀 과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자율이 오르는데 그 오르는 이유가 뭔가 부정적인 이유에서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 통화가 강세가 잘 안 돼요. 예. 이자율이 오르는 이유가 이자율이 오르는 게 좋은 경우는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무슨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뭔가 해결이 될 수 있는데 뭐 하여간 지금은 오른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갑작스러운 재정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나라의 통화를 강세로 못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미국도 그랬잖아요. 미국도 트럼프 4월 달에 관세를 그렇게 하니까 주식 빠지고 금리가 폭등했을 때 달러가 약세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데 반반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그렇게 강세 요인은 아닐 수 있다.
당분간. 근데 이게 그 일본이 지금 그 자민당이 선거 패배한 게 일본의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서 패배했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고 네. 지금 보니까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더라고요. 네. 아마도 이번에 6월 달 거 발표되면은 그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도 단기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리진 못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건 할 수가 없는데 단기 금리는 역시 기준금리고 그러니까 네. 또 단기 금리를 많이 올리는 게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네. 지금 모든 사람의 삶이 나빠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삶을 좋게 하는 게 단기 금리를 올리는 건가요? 내가 인플레이션을 잡아가지고 너네들 결국 잘 살게 해줄게. 그거 누가 좋아해요? 금리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는 맞거든요.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경기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기준금리가 반드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본드가 올라가는 건 거의 확실한데 네. 본드가 올라가는 거는 채권이라는 건 10년 이상의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대책이 없거든요. 그거는 무조건 아무도 인플레이션을 보상해주지 않으면 채권에 투자하지 않죠. 거기다가 가뜩이나 많은 JGB 발행이 또 늘어 싫겠죠. 그러니까 그쪽은 맞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베어리시 스티프닝이 되는데 이 아래쪽도 초단기 금리도 많이 올라가겠느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옌 캐리 트레이드는 일본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하는 트레이드잖아요. 네. 근데 그게 꼭 장기 금리만 낮아야 되나요? 일본 옌 캐리 트레이드 하는 사람이 다 10년짜리 빌리나요? 30년짜리 빌리나요? 아닌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단기로 빌려서 롤오버 하는 그런 투자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일본 단기 이자율도 지금 생각처럼 인플레이션이 오른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 올릴 수 있느냐? 페드는 올렸죠. 일본도 올릴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올릴 수 있을까요? 물가 오른다고 단기 금리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본은 너무나도 모호한 게 많아서 진짜 알 수는 없겠지만 그냥 저보고 에이, 너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만 찍어봐. 그러면 저는 엔화가 강세가 되기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148, 149 약세 기조로 유지한다. 예, 그쪽으로 유지를 하는 게 일본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더 편하게 해줄 수도 있죠. 아무래도 수출도 좀 더 잘 돼야 네. 되고 뭔가 으쌰으쌰하게 가려면 통화가 약세로 가는 게 낫거든요. 강세로 가는 것보다. 그래서 일본은 예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런 일본에 대한 효과가 과연 어느 쪽으로 미칠지는 진짜 알기 어렵고 오히려 달러엔의 향방은 엔이 아니라 결국 달러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그러면 다음 주가 BOJ 회의인데 연준 FOMC 전에 금리 그냥 동결로 저희가 봐도 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게 딱 1년 전에 저희가 얘네들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드 이거 하면서 막 시장 난리 났었잖아요. 이번에도 그게 좀 재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본이 싶어서. 그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놀란 거는 이자율을 좀 올려가지고 뭔가 좋은 일을 마련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주식이 아주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놀란 사람이 제가 보기 BOJ 같아요. 그 어디 불러가서 혼났잖아요. 정치권 불러가서 혼났잖아요. 화들짝 놀랐고 아니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을 할 것까지는 생각 못한 것 같아요. 그 참 사실 시장이 그러고 보면 참 무시무시한 거예요. 네.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옌 이자율 특히 단기 이자율이 올라가는 건 난 싫어. 그러니까 일본의 장기 이자율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다른 나라하고 좀 달리 보통 우리가 실질금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은 10년짜리가 실질금리고 그래서 뭐 하루짜리 기준금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베슨트가 뭐 맨날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 경우도 약간 그래요. 그런데 일본은 워낙 파이낸싱을 하는 기초가 되는 통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금리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거 다 해보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다요. 엔화 지금 이자율에 관련된 게 과연 엔화 강세나 약세에 영향을 주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그러면 결국은 환율은 엔화 자산이 늘어나느냐 아니면 엔화가 계속적으로 해외로 나가느냐 이런 캐시플로에 달려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은 일본으로 강하게 돈이
회수가 되는 일은 별로 없지 않겠냐. 그러면은 그렇다면 지금의 이 145엔에서 8엔 이 기조를 유지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완만한 약세 쪽으로 갈 분위기지 이게 140, 135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모르죠. 모르긴 하는데 조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면 달러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이제 네. 오프닝 시간에 달러는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말했지만 이거 최근의 상황이고 네. 앞으로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달러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 트럼프가 역풍을 맞기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4월 달부터 110이었던 게 쭉 내려와서 96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렇게 머리를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꺾인 거예요. 사실 최근에 한 1주, 2주는 좀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달러가 좀 추세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틀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대부분이 그냥 달러와 약세 시대가 본격화됐다 이렇게 많이들 그런데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조금 돌아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틀릴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좀 들어보면 네. 아 저게 저 말이 틀리면 계속 약세가 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이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미국이 경기도 좋고 고용도 좋고 물가도 괜찮고 은근히 괜찮아요. 은근히 괜찮고 요번에 실적은 잘 모르겠지만 실적도 경기가 좋으면 웬만하면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빅테크가 역시 관건인데 뭐 14% 는다는 거잖아요. 어닝이. 다른 거는 가만히 있고. 네. 그럼 14% 기준으로 하는 건데 뭐 14%에 맞겠죠. 그럼 거기서 조금씩 움직이는 거겠지만 결국 미국이 좋다는 거는 생각을 해보시면 4월 달에 트럼프가 그 말도 안 되는 표 들고 나와가지고 떠들었을 때 폭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악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그거를 다 딛고 올라온 거예요. 그거를 다 딛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올타임하에 딱 가 있잖아요. 네. 올타임에 딱 가 있으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주식만 먼저 갖고 얘기해보면 조금만 내려가면 살 것 같아요. 미국은 빠지면 사야 되는 증시다. 이런 식의 이런 게 마음에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렇다면은 미국이 꼭 그런 이제 심리적인 거 더하기 미국이 요번에 진짜 실적에서 또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결국 생산성에 대해서 미국이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관세를 서로 간에 막 매기기 시작하면 미국 기업은 좋은 거 아닌가요? 막말로. 하나는 미국에 있고 하나는 뭐 일본에 있어요. 똑같은 회사가. 관세 전쟁이 막 났어요. 그러면 소비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많이 되는데 그럼 미국 안에서는 관세가 없잖아요. 트럼프 맨날 주장하듯이. 그렇다고 보면은 좀 얄밉긴 하지만 미국 기업한테 이 관세가 막 난리가 나고 뭔가 공급망이 변하고 이러면은 주식이 안 좋은 거지만 이게 안정되잖아요. 15%로 다 안정되면 그러면 미국 기업한테 그렇게 상대적으로 나쁠 것도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이렇게 안정되면 생각을 해보면 뭐 경우의 수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저희 이제 월드컵 홍약가 나오셨습니다. 네. 저희 월드컵 할 때 항상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저도 월드컵 축구 같은 건 짜증 나는데요. 그냥 이기면 되는데. 근데 한국전은 항상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 외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잡해서 그냥 경우의 수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머리 아프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미국 주식에서 시작을 해보면 네. 자 미국 주식이 만일에 약해지면 아니, 강해지는 걸 먼저 해볼게요. 미국 주식이 강해지면 리스크 온 분위기가 되면서 다른 나라 주식도 오르면서 이머징 마켓에 돈이 나가면서 그럼 보통 달러가 약세가 돼요. 네. 그렇죠? 또 한 가지 약세가 되는 방법은 미국 주식이 조금 내리는 게 아니고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셀 아메리카가 일어나면서 또 달러가 약세가 돼요. 그 약간 달러 스마일 이론 그거죠. 예, 뭐 그런 식으로 될 네. 2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건데 그런데 강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우리가 봤어요. 언제 봤냐면 저기 코로나 때. 자, 지금 키는 사실 미국의 금리 같거든요. 미국 금리가 사실 내려오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죠. 뭐 하반기에 뭐 8월 달에 얼마를 발행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그런데 미국에서 국채를 그렇게 많이 발행을 하면 미국 금리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암호화폐를 쓴다든가 뭐 별소리 다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짧은 거를 많이 찍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매너지가 된다고 보세요. 물론 매너지가 안 돼가지고 뭐 그냥 폭등을 해버리고 미국의 뭐 달러 위상이 막 진짜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달러 무조건 내려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금리가 뭐 4%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4.3에서 4.5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쭉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주식도 조금씩 오르고 달러는 채권은 뭐 조금 약하지만 뭐 그냥 그런 대로 유지되고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되죠. 우리 봤잖아요. 그게 골디락스 시나리오잖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아주 좁은 길로 살살 가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나리오가 되면 달러가 강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미국이 디제스터가 오는 시나리오, 미국이 굉장히 주식이 좋아가지고 미국 주식이 좋아서 전 세계 주식이 다 좋아지는 시나리오. 네.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대표적인 달러 약세로 가는 시나리오인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요게 이거보다는 차라리 미국 그 주식이 어영부영 그냥 조금씩 올라가지고 1년에 막 한 20-30번씩 레코드 하이를 찍었는데 보면 별로 차이는 안 나고 그거 몇 년 전에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달러 엄청 올랐어요. 킹 달러가 어쩌고 할 때가 바로 그때거든요. 미국밖에 없다. 그리고 골디락스로 가고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110에서 96까지 내려오고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7, 98이 된 이 레벨에서 사실 이렇게 내려가고 요만큼 올라왔는데 제가 추세의 전환이 왔다고 얘기하면 맞으면 엄청 맞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추세의 전환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그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무역이에요. 이번에 무역이 관련된 거. 무역 관련된 게 지금 관세를 이 난리를 쳤을 때 미국이 굉장히 괴로울 것이다 하고 난리를 쳤지만 상대방은 괜찮을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일본은 살아났지만 지금 유럽은 괜찮을까요?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사람이 막 볼로타일 하니까 일본하고 해결 좀 됐는데 유럽은 좀 세게 나가볼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유럽이 뭔가 결정타를 맞으면 경기가 나빠질 것이고 뭐 이런 시나리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 관세의 최후의 승자가 최후의 패자가 꼭 미국만은 아니다. 다른 나라일 수도 있다. 그런 게 생각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관세에 관련된 뭐가 있냐면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 베슨트가 그 대만한테 그 대만 달러 강세시키겠다 네. 그래가지고 확 한번 오른 적 있잖아요. 5월 몇 달, 초였죠. 예, 그때였죠. 그때 원 달러도 따라 내렸어요. 그때 1,430원이었던 게 1,370원 됐어요. 네. 하루 이틀 만에. 그게 50원에서 60원 내렸거든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꼭 제자리 가야죠. 예. 지금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죠. 조성이 되는 것 예,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 환율을 그럼요. 보면. 예. 그게 지금 아시아 통화엔 다 있어요. 미국이 딴 데는 몰라도 미국이 항상 약달러를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앞뒤가 전혀 안 맞거든요. 감세하고 뭐하고 이러면서 무슨 약달러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다만 수출을 너무 많이 하는 아시아의 몇 개 국가. 사실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가 나는 나라가 많아요. 뭐 우리, 대만, 뭐 일본. 중국, 일본, 뭐 베트남. 뭐 온 동네 아시아이기 때문에 네. 아시아 너네들이 환율을 일부러 약세를 만들어 갖고 우리를 괴롭히니까 너네 강세로 해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얼마 전에 베슨트가 한 말도 그런데 달러가 자꾸 약세가 되는 이유가 달러의 위상이 흔들려서 그런 것 같아. 그건 나 엄청 싫은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앞뒤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연금이 개입한다고 뭐라 그랬잖아요. 국민연금이 달러 바잉 개입을 하나요? 셀링 개입을 하잖아요. 네. 그럼 자기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내려가니까 원래 의도대로. 근데 그걸 가지고 되게 난리를 쳤다고요. 그 사람이 헷갈려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대만은 모르지만 우리한테 야 원화를 강세를 시켜보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뭐 관세를 많이 때릴게. 이런 얘기를 이번 금요일에 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 얘기가 없던 얘기가 되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반영돼 있는 건 돌아와야 되지 않냐. 1,400원대로요. 그때 50원, 60원 차이가 났어. 50원, 60원이 그것 때문에 내려왔으니까 그게 원상복구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건 우리만이 아니에요. 아시아의 모든 통화들이 그래요 지금. 그럼 아시아 통화들이 돌았으면 원달러도 국내 무슨 사정도 많고 하지만 뭐니 해도 달러의 전체적인 움직임에 무조건 따라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달러의 엔도 얘는 잘 모르겠고요. 결국 달러에 달려있어야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원달러도 세상 없어도 달러 올라가면 무조건 달러 올라가거든요. 시차가 좀 있을 뿐이지. 그렇다면은 그 두 번째 무역 뭐 전쟁이라고 할까 관세 이슈의 결말이 미국의 최악의 상태를 다들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다. 처음에 관세 전쟁의 시작은 중국을 타겟으로 봤잖아요. 맞죠. 다 중국만 하고 나머지는 괜찮을 거야. 그런데 해보니까 멕시코, 뭐 캐나다부터 시작을 해갖고 다 괴롭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결국은 지금 보면 마지막에 뭐 승자 패자는 아니더라도 미국이 은근히 괜찮은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달러가 이 대목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게 아니냐.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마지막 이유는 특히 아시아 국가들 미국, 일본, 중국도 우리나라인데 아시아 국가에서 뭐 뭐니 해도 이 세 나라가 제일 크잖아요. 네. 그 세 나라 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는 뭐 거의 빵 프로잖아요. 지금 경제 성장이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빵 프로예요. 대만은 5%예요. 금년 경제 성장이 5% 넘어요. 그러니까 대만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가면은 강하게 좀 밀을 수가 있는데 우리 보고 야 니네들 원화 좀 강세 좀 시켜봐 그러면 왜 그러세요? 우리 경제 성장도 못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 설득력 있는 얘기일 거거든요. 지금 자국 통화를 강세로 만들고 싶어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관세를 맞았잖아요. 없던 관세를 다 맞았어요. 그럼 수출이 가뜩이나 안 되고 있는데 환율 약세로라도 만들어야죠. 예, 약세로 만들고 싶죠 다. 미국은 항상 환율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미국은 자기네들이 왕이어가지고 환율에 별로 민감하지 않아. 진짜로 민감한 거는 상대 국가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나라도 자기 나라 환율을 강세로 만들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떨 때는 강세, 어떨 때는 약세가 좋은 것인데 이번에는 너무나도 다 똑같은 게 다 관세를 얻어맞아가지고 이게 뭐 환율까지 강세를 시켜놓으면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이 그 강하게 주장을 초창기 했던 거를 물러서거나 다른 쪽으로 해서 그냥 무마를 해주면 그러면 시장이라는 게 제자리에 가야죠. 그것 때문에 내려온 게 있는데 이런 현상도 또 아시아에 있고 아시아 국가 커런시가 움직이면 또 전체 달러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미국의 문제, 그다음 미국의 경기가 좋은 거, 그다음에 그 무역, 그다음에 아시아의 경기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이 정도에서 달러가 혹시 다시 추세를 위쪽으로 돌려서 다시 100, 105 이런 쪽으로 크게 돌아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특정 요인들이 해소가 되면은 네. 어떤 것의 가격은 제자리로 돌아야 된다. 이게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신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주식시장으로 넘어와서 볼게요. 네. 코스피 6월 달에 날아갔던 거 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네. 있었는데 워낙 강세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환율 안정. 예. 근데 이게 환율이 다시 위로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3,200 안착 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를 기대할 네.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네. 사실은 국내 시장이 금년에 좋았잖아요. 네. 뭐 나스닥에 비해서 거의 25% 이상 좋잖아요. 그렇죠. 뭐 옛날 건 일단 잊어버리고 옛날 거 다 계산하면 야 옛날에 생각해보면 말이 되냐. 그리고 네. 지금 우리가 25%가 올랐지만 나스닥은 레코드 하이지만 우리는 레코드 하이 아니잖아요. 레코드 하이가 3,300이 있죠. 네, 네. 3,300. 그러니까 아직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일 생각하면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겠지만 뭐 옛날 일 좀 잊어버리고 금년만 보면은
확실하게 좋은 거 많잖아요. 그리고 금년에 되면서 주식이 좋고 원화가 강세된 게 사실 바이코리아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기가 나쁘고 별일이 있어도 바이코리아가 있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니 해도 저는 상법 개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주주환원. 뭐 그동안 워낙 말이 안 되는 시장에서 상법 개정은 진짜 큰 일이었어요.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엄청 주장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상법 개정돼야 된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경영진이. 근데 큰 거를 바꿨지만 팔로우업은 있어야 돼요. 근데 팔로우업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팔로우업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구체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네. 구체적인 쪼쫀한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집중 투표제나 그다음에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자사주 무조건 소각하는 거 네. 이런 게 저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제일 우려하는 바는 전혀 제가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닌데요. 이게 주주 환원 정책이 돼야지 이게 혹시라도 반기업 정책이 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살짝 그런 느낌도 뭔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거 많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어다르고 아다른 거거든요. 저는 상법 개정은 상법 요번에 이제 경영진의 그 의무를 한 거는 이거는 뭐 저는 무조건 이거는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기업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나머지 것들은 조금 경계에 있어요. 자사주 꼭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뭐 집중 투표자가 진짜 필요한 건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것들이 반기업적으로 가면 그럼 결국 관건은 지금 외국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주주 환원이 되는 거를 제일 환호한 사람들은 외국인이었어요. 한 1년 전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그렇죠. 밸류업 장사.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반기업 정책 쪽으로 혹시라도 가거나 그런 기류 때문에 그 팔로우업이 돼야 되는 그런 조치들이 딜레이 되거나 그렇다면 국내 시장의 가장 큰 지금 원동력인 주주 환원이 좀 멈칫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조금 걱정이고 국내 주식과 원달러는 지금은 상당히 밀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달러가 약간 돌아선 다음부터 주춤하고 있죠. 주춤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두 개 다 마찬가지인데요. 닭이 먼저지 달걀이 먼저지 네. 모르겠는데 3,400 가잖아요. 그럼 원달러도 1,320 쪽으로 갈 거예요. 결론만 갖고 얘기하면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만일에 환율이 1,430원 아까 같은 그런 네. 이유로 가면은 뭐 주식도 3,000 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좀 엮여 있다. 엮여 있는데 거기에 관건은 결국 주주 환원 그런 정책들이 끝까지 잘 가느냐.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반기업 정서 정책으로 자칫 비춰질 수 있는 우려들이 요즘 좀 자라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정고점 돌파하는 것도 조금은 예. 힘든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요. 길게 보면은 기업의 가치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주주 환원까지는 좋은데 기업들이 너무 장사하기 어려워지면 좋지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민감한 문제는 세금이잖아요. 세금, 배당, 분리과세, 네. 결정타죠. 그런 거 하면 진짜 좋을 거예요. 진짜 주식이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또 배당 분리과세가 돼야 사실은 주주 환원한 거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게 배당 분리과세가 상당한 부자 감세잖아요. 뭐 논란 항상 있죠. 예, 상당한 논란이 있을 거예요. 상속세를 내리거나 증여세를 내리는 거는 거의 지금 분위기상 불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배당 분리과세는 거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낮춰주는 거하고 거의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지금은 주식시장을 화랑을 시켜서 5천을 만들어야 된다는 뭐 그런 생각도 있지만 네. 부자 감세까지 해서 5천을 가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할 사람이
과반수가 넘겠느냐. 쉽게 질문을 하면 상속세를 낮춰서라도 기업을 대주주들을 더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뭐 어떻게 해서 5천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얄밉긴 하지만 상속세와 뭐 증여세를 20%로 낮추자. 그게 먹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배당 소득세, 배당 분리과세 20%라는 거는 거의 같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 그동안에 조금 어떤 회사에 내가 대주주예요. 대주주가 진짜 그동안 이상했던 게 그거잖아요. 나는 대주주면 내 회사의 50%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우리 회사 주식이 오르는 게 싫어.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주식에 투자했는데 오르는 게 싫어. 그게 그동안에 한국 증시에서 벌어졌던 그렇죠. 일이었잖아요. 내렸으면 네. 좋겠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상속. 상속이죠. 네. 결국은 조금 좋게 얘기해주면,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먹을 것 같은데, 회사 측에서 조금만 좀 그쪽으로 좀 보게 되면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회사를 지킬 방법이 없어요. 1세대 노인네가 결국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속세를 60%를 내고 나면 2세대로 넘어가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편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가가 낮아야죠. 주가가 높으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사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사주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 아니, 자사주를 사갖고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자사주를 갖고 있어야지 그만큼 뭐 그 보트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이 되잖아요. 경영권 방어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소각하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싫은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좀 도망갈 구멍으로 해서 배당에 대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 배당 분리과세가 상당히 부자 감세고, 배당 분리과세를 하면 그 요즘은 해외에서는 상속세를 안 내잖아요. 증여세도 안 내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대주주인데 그거를 뭐 아나운서님한테 주고 싶어요. 그런데 둘 다 해외 사람인데 외국인이 됐어요. 비거주자가. 그래도 주식은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국 거라서. 비거주자들끼리 거래를 해도 세금 다 내야 돼요. 양도세를 내든 증여세를 내든. 양도세든 증여세든 거의 다 같아요. 60%예요. 워낙 일찍 산 거니까. 그런데 배당이 가능해지면 배당을 해서 계속 받죠. 둘 다. 그리고 제가 받은 거는 해외에서 어디 비거주자에 넣어놨다가 기회가 되면 오시면 그때 넘겨주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속세를 도망갈 수 있는 아주 알려진 상품이거든요. 너무나도 알려져 있고, 요즘은 해외에서 뭐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따는 게 너무나도 쉬워졌잖아요. 그 나라들이 다 시장을 오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은 이 배당을 분리하는 게 결국은 그런 쪽에 물꼬를 터주는 시작이 되거든요. 이거를 정치권에서 모르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허들을 넘지 못하면 이 시작했던 주주 환원 정책이 너무나도 대주주를 목을 죄서 결국은 기업에 악영향을 주고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의 반기업 정책에 너무 치우쳐서 안 된다는 거하고 똑같게 이번에 세금 정책도 어느 정도는 부자 감세의 그런 부자 감세는 절대 안 돼 하는 그런 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지 못하면 팔로업이 없다. 이게 몇 달 동안 없는 거는 사람들이 이해하지만 이게 1년 동안 없으면 아이 뭐야 그런다고요. 아이 뭐야. 뭐 주주의 그것만 상징적으로 바꿔놓고 아니 상징적은 아니에요. 그걸로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은 돼 있지만 기본만 돼 있고 팔로업이 없으면 그러면 좀 물러나게 되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주주 환원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까? 이것만 되면 뭐 PBR이나 뭐 이런 게 다 제자리로 갈 거예요. 퍼도 다 제자리로 갈 거고. 근데 아주 좋은 기회인데 여기서 그런 뭐 이슈 사실 큰 이슈죠. 뭐가 맞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전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결과만 얘기하면 반기업 정책이라는 그런 굴레, 그다음에 뭐 부자 감세라는 굴레, 거기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면 더 이상의 진행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조금 멈칫하는 거죠. 그게 지금 향후에 한 3개월
정도의 관전 포인트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해 상대국 대비 수익률이 많이 높았는데 네. 이게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런데 앞으로 주주 환원 쪽이 아니라 반기업 정서 쪽으로 더 기울기가 기울어지게 되면 지금부터 한국 증시는 더 많이 오를 폭보다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라고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내려갈 거라기보다는 네. 제 생각은 상대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나스닥 그동안 예를 들어서 나스닥보다 25%가 좋았잖아요. 네. 금년 내내. 근데 이 수점에 딱 보면 자 지난 일 다 잊어버리고 금년에 25% 말고 그 전까지 다 잊어버리면 오늘 딱 보면 여기서부터 한국 주식이 계속적으로 아웃퍼폼 할 수 있느냐. 그거의 관건은 한국에서는 주주환원, 미국에서는 빅테크죠. 두 개인데 그러면은 한국은 그냥 박스권, 미국은 상승장. 그러니까 올라갈 이렇게 때 미국이 많이 올라가면 한국이 좀 만일에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네. 미국의 빅테크가 많이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가고 미국에서 빠질 때 더 더 빠지고. 빠지진 않더라도 똑같이 빠지고 뭐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게 지난 한 3, 4년간 그렇죠. 동안에 빠질 있었던 때는 일인데. 같이 빠지고 뭐 더 빠지진 않는데 네. 오를 때는 반만 오르고 그거 제일 짜증나는 시나리오였잖아요. 네. 23년하고 24년에 올해 그거 완전히 뒤집었죠. 네. 빠질 때 안 빠지고 오를 때 더 같이 오르고 조금 더 오르고 보면은 빠질 때 안 빠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게 깔리는 게 야 우리는 그렇게 안 빠져도 돼. 왜냐면 그동안 말 안 되는 게 좀 있었거든. 근데 지금 말 안 되는 게 그거는 모르죠. 지금 25% 정도 추가적으로 25% 올라온 것이 그동안의 그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상당히 했는데 그게 25%밖에 안 돼? 한 100%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이런 관점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거에 대한 가격의 결정은 시장이 하는 거니까 최근에 느껴지는 확실한 거는 일방적으로 오르던 게 뭐 그러니까 레벨이 오르는 것보다 저는 나스닥과 비교해 볼 때 나스닥이 올리는 거 뭐 아무래도 뭐 S&P보다는 나스닥이 우리가 더 가까우니까 나스닥에 비교해 볼 때 지금 오르는 속도가 예전에 확실히 앞서갔는데 최근 2주 3주는 같이 가요. 덜 가진 않는데 같이 가요. 같이 가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확실하게 가던 애가 왜 갑자기 같이 가? 저러다가 이제 뒤쳐주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 이슈를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뭐 답을 갖고 있지는 당연히 않고요. 미국 시장에서 그 빅테크가 동무대가 되면 우리가 많이 보통 못 쫓아가잖아요. 예, 그 이슈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뭐니 해도 주주환원 문제가 조금 삐끗하면 그거는 그동안의 활력을 좀 잃지 않겠나. 두 가지 정도로 일단은 봤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 시점에서 네. 미국 경기 골디락스 속에서 달러 강세 가능성을 점치고 계신 건데 네. 대표님은 가장 큰 투자를 그러면은 어느 자산 쪽으로 비율을 좀 많이 싣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뭐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거 별거 없고요. 저는 네.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 주식 쪽은 그냥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저는 나스닥 롱가고 코스피 지금부터는 쇼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 쪽은 달러엔도 롱가고 싶고요. 원달러도 롱가고 싶고 그 다음에 채권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채권 쪽은 내려갈 거는 그러니까 이자율이 내려갈 거는 같은데 오를 때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저같이 겁이 많은 사람은 그러니까 먹을 때 적게 먹고 터질 때 많이 터질 수 있다. 예, 이렇게 먹을 보시는 거는 거죠. 같은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터져갖고 그냥 스탑로스 될 것 같고 그래서 채권 쪽은 좀 겁나고 주식은 좀 한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25%나 올라온 게 최소한 그냥 똑같은 수준? 한국이 아웃퍼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뭐 그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최근에 핫 이슈가 또 스테이블 코인 쪽인데 네. 이쪽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글쎄요. 스테이블 코인 쪽은 되긴 될 거예요. 네. 예, 그건 뭐 안 될 이유가 없고요. 그냥 뭐 이거는 코인 해서 뭐 이상한 거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뒤에 담보 잡고 코인 발행해 주겠다는 건데 이슈가 있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외환관리법하고 너무 상충이 돼요. 우리나라 외환관리법의 큰 두 축은
이거예요. 외국인은 원화를 못 빌린다. 음. 한국인은 달러를 못 빌린다예요. 우리가 달러를 빌릴 수는 있는데 다 허가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는 있지만 빌릴 수는 없어요. 외국인이 원화를 못 빌려요. 외국인 원화 못 빌리잖아요. 그게 큰 축이거든요. 물론 조금씩의 이제 예외는 있지만 큰 축이 그거 두 개인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내가 발행을 했어요. 나의 장사는 뭐예요?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요? 내가 발행하는 사람이면 내 코인이 많이 쓰여야겠죠. 돈을 받아서 네. 돈을 100원을 1원을 받아서 1원짜리 국채를 사잖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코인을 내가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죠. 다 그 장사거든요. 그리고 이자 받고. 예, 그걸 빌려주고 더 비싼 값에 빌려주고 네. 코인을 누가 가져간 사람이 나한테 예금을 하면 그거는 원화 이자를 주고 누구한테 빌려줄 때는 많이 받고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 누가 빌려가겠어요? 대부분 외국인이겠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외환관리법을 정면으로 지금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웬만하면 이걸 끝까지 포기 못할 거예요. 그 실제로 보니까 남대문 가서 뭐 결제할 때 테더로 결제할 거냐고 물어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씩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금액이 작은 것까지는 어떻게 봐주겠는데 큰 거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뭐 큰 회사가 생겨가지고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거야. 그럼 지금 미국 하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미국은 어차피 상관없어요. 유로 달러 다 있고 돈 다 빌려주고 그 회사가 뭐 남한테 돈 받아놓고 지가 달러를 사고 안 사고는 그거는 투자가의 몫이고 제가 제대로 되는지는 판단하면 되는데 한국은 그런 이슈 전에 그런 큰 회사가 생기면 우리나라 외환관리법에 구멍이 뻥 뚫리기 때문에 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많이들 준비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될 수 있지만 굉장히 큰 사이즈로는 못한다. 결국에는 상충되고 그 우리 외환관리법은 장기적으로 저는 없애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강하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거는 그게 없어지지 않는 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크게 성장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크게 성장할 수는 없지만 필요악처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도입은 하는데요. 그게 커지기가 너무나도 상충되기 때문에 정부나 한국은행이 사사건건 방해를 하겠죠. 그래서 크기 굉장히 어렵다.